안녕하십니까. 오늘 백제의 기와 그리고 와박사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은 원광대학교 역사교육과 이다운 교수입니다. 오늘 인문 백제에서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이건데요. 백제의 기와, 백제의 여러 유물 중에서 이 기와를 선택해 주셨는데 아마도 익산의 대표적인 백제 유적, 세계유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에 아주 많은 이 다량의 기와가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민들의 좀 인식을 높이고자 이런 주제를 선택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반에 와박사라는 것은 백제 기와 장인 중에서 전문성이나 또는 기술력이 뛰어난 이 사람들을 박사라는 칭호를 주어서 와박사 이렇게 부르는데, 이 와박사가 나중에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최초의 기와 제작 기술을 전수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는 상형 문자 기와 와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기와 와는 두 장의 기와가 서로 맞물려 있는 이런 모습을 그린 한자가 되겠습니다. 암기와끼리 또는 수키와끼리 물리기도 하지만 주로 수키와와 암기와가 서로 물려가면서 지붕을 이루고 있는 이런 모습을 그린 것이 바로 한자 기와 와자가 되는 것이죠. 이 기와는 점토를 이용해서 성형하고 가마해서 굽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토기 제조 방식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이 기와 와자를 사용하는 그런 한자 중에는 토기 관련 의미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옹기, 옹관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 옹기, 옹자도 밑에 기와 와자 이 변이 들어가 있죠. 그 두 번째는 화병, 이것도 기와 와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도자기, 이 도자기의 자자, 이 기와 와자를 사용하는데, 물론 자자를 자기 자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두 가지 한자 모두 다 사용합니다만, 이 도자기 앞에 나오는 이 한자에서도 기와 와자를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연화라는 게 있는데, 이 연화라는 것은 벽돌을 의미하죠. 자, 이 기와 와자가 들어가는 사자성어를 비롯한 이 중국의 성어가 대체 어떠한 의미들이 있는가? 이 기와 와자는 어떤 식으로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가? 또 우리나라 속담에 나오는 기와와 관련된 그런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를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와해라는 게 있죠. 이 와해는 기와가 깨진다, 기와와, 그리고 해자니까요, 기와가 깨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렬되었을 때 와해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사용하죠. 그 두 번째는 와전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 구슬 옥 있지 않습니까? 이 옥이 되지 못하고 기와가 되어서 안전하게 남는다. 삶은 평탄하고 평안할지 모르지만 어떤 뜻깊은 의미 있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와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그대로 기와와 돌을 뜻하지만 아무 가치 없는 것을 비유할 때 와석이라고 합니다. 또 와력이라는 게 있죠. 기와와 자갈을 뜻하지만 깨진 기와 조각도 와력이라고 합니다. 좀 하찮은 것들, 깨진 기와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하찮은 것을 비유할 때 이 와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자, 그 다음에는 와합지졸이라는 게 있는데, 이와 비슷한 말이 오합지졸이 되겠습니다. 뜻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도견와계라는 것이 있는데,
흙으로 구워 만든 개와 기와로 만든 닭이라는 뜻으로 외모는 번지르한데 쓸모없는, 속은 비어있는 이런 사람을 비웃어서 하는 말이 독연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중국 성어에 사용되고 있는 기와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좋지 않은 이런 이미지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속담 속의 기와라는 것은 중국과 다르게 좀 소중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왓장 아끼려다 대들보 썩힐랴. 기왓장 한 장 아끼려고 대충 만들었다가 이 기왓장이 깨지면서 금이 가면서 그 틈새로 빗물이 흐르고 빗물이 스며들고 그 스며든 빗물이 대들보를 적셔가지고 이 대들보가 썩으면 지붕이 무너지겠죠. 이때 만약에 이 기와 건물이 사찰이었다면 대들보 아래에 있는 불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훼손을 입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왓장 하나하나도 매우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바로 기왓장 아끼려다 대들보 썩힐라 라는 속담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이야기 요즘 우리 많이 사용합니다. 이 어처구니는 두 가지 어원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맷돌의 손잡이, 이걸 어처구니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가 서울에 가면 뭐 경복궁이라든가 창덕궁이라든가 이런 궁궐 관련 건물, 중요 건물 내림마루에 여러 잡상을 올려놓습니다. 사람 모양도 있고 동물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상을 올려놓는데 이게 있어야 할 곳에 이게 없어가지고 어처구니 없다. 이게 있어야 좀 격이 높은 건물이고 이 건물의 위용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게 없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또는 맷돌을 돌릴 때 손잡이가 있어야 돌려야 되는데 돌릴 수 있는데 이 손잡이가 없어서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어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뭐 기와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왼쪽에 이런 잡상, 이 어처구니, 지붕 위에 올라가는 이 기와 종류 중에 하나인 이 어처구니가 없다에 저는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기와 연구의 중요성. 이 기와 연구가 뭐 그리 중요하냐. 중국의 성어를 보니까 기와 관련 말들은 다 안 좋은데 왜 이 기와 연구가 중요할까라는 것이죠. 고대 같은 경우는 기와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 불교 사찰입니다. 그래서 고대 불교를 연구할 때 기와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불교 고고학에서 가장 중심되는 중요한 유물이 바로 기와인 것이죠. 그리고 이 불교가 전래되었을 때는 문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역사시대라 하고 이 역사시대를 연구하는 고고학이 역사고고학이죠. 그래서 역사고고학에서도 이 기와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또 역사학과 고고학이 합쳐진 게 결국 역사고고학인데 고고학에서 기와의 중요성은 뭐 두말할 나위 없고요. 역사학에서도 기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들면 기와에는 옛 명문이 기록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와를 생산한 곳이라든가 사용한 곳이라든가 생산한 연대라든가 뭐 등등 해가지고 기와에는 이런 기와를 우리가 문자와 문자 기와라고도 하는데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역사학에서도 이 기와를 매우 중요시하죠. 또 기와는 출토량이 엄청 많습니다. 아마 고대 건물 유적 중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는 것이
기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썩지 않으니까요. 썩지 않기 때문에 많은 기와가 출토가 되는데 이곳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를 보면 300만 장이 넘는 기와가 출토가 되었으니 어느 정도인가 충분히 상상이 가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또 이야기했듯이 명문, 글씨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성이 있고 또 그 명문을 통해 가지고 뭐 연대도 알 수 있고 물론 이제 편년, 기와 편년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연대를 추정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건물지의 건물의 명칭이라든가 위치라든가 규모 이런 뛰어난 고증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와는 우리 고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연구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와의 역사인데요. 서양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기와를 사용했고 뭐 거기까지 좀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우리 동양만 살펴보면 중국의 서주 시대 때부터 기와를 사용했습니다. 서주 시대면은 대략 기원전 1000년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시대 구분으로 보면 청동기 시대 정도에 해당이 되죠. 이 시대에 이미 중국에서는 기와를 사용하고 있었다. 왼쪽 위에 있는 이 세 기와를 보면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서주 시대 거고요. 그리고 2번, 3번이 중국의 전국 시대 기와인데 완전한 원형이 아니고 반원이 되어 있습니다. 반달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반원와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가 4번, 5번이 중국의 진안시대입니다. 이때 원형에 우리가 보통 이거를 순막새라 그러죠. 이 순막새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와가 사용이 된 것은 중국의 한사군 중에 하나인 낭랑. 이 낭랑 때 낭랑에서 이 기와를 사용했는데 그게 6번 기와가 되겠고 중국 한나라의 기와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 남북조로 나뉘어지는데 중국의 남조의 기와 문양과 북조의 기와 문양 똑같은 연화문이지만 약간 달리합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백제는 중국 남조 연화문 기와의 문양의 특징을 전해받았고 그리고 고구려 같은 경우는 북조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10번이 백제고 9번이 고구려 기와가 되겠죠. 그 신라 같은 경우는 백제, 고구려 양국의 영향을 모두 받았기 때문에 고신라의 초창기 기와를 보면 백제 계통의 기와도 있고 고구려 계통의 기와도 있습니다. 기와의 종류. 우리가 기와 지붕을 보면은 일반 사람들은 그냥 기와가 올라가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보시는 바와 같이 기와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여기서 맨 밑에 암기와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좀 더 정확한 한글은 키라고 하죠. 암키와 그리고 숫기와도 받침 시옷을 빼고 숫기와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뭐 양쪽 다 불리고 있다 생각하면 되지만 제가 암키와 숫키와 이쪽이 좀 더 표준어에 가깝습니다. 막새도요. 암막새 그리고 이거는 맞는데 순막새도 받침 시옷을 빼고 수막새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고 있죠. 자, 이처럼 다양한 기와를 사용을 해서 지붕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와 지붕의 맨 위를 용마루라 그러죠. 그래서 용마루 좌우 끝에 있는 이 기와를 치미라고 부릅니다. 이 유물이 되겠죠. 여기서 왕응사지 치미 1, 2가 있는데 이것이 다른 치미가 아니고 치미 2 위에 치미 1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개로 따로따로 만들어서 나중에 붙여서 사용을 한 거고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이 이곳 익산에서 출토된 미륵사지 치미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 가운데에 황룡사지 치미가 있는데
이 치미의 높이는 2m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큰 치미를 지붕 위에 올렸을 때 밑에서 보면 이렇게 작아 보인다는 거죠. 원근법도 있겠죠. 원근법도 있을 텐데 이처럼 어마어마한 크기의 치미를 지붕 맨 위에 올려놓고 또 수많은 기와를 많이 사용할 때는 수만 장도 사용하고요. 또 세계에서 가장 큰 목조 건축물이 일본에 있는데 그 목조 건축물은 지붕 하나에 기와가 15만 장에서 17만 장도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런 많은 크고 많은 기와를 지붕 위에 올려놓기 때문에 이 단순하게 기와만 만들어서 기와 지붕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하중을 버틸 수 있는 그 건축 기술, 그 목조, 이 구조 이게 뒷받침이 돼야 기와 지붕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삼국의 기와, 특히 우리가 기와에서 가장 많이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와당이라고도 하죠. 순막새가 되겠습니다. 문양이 있는. 고구려 순막새는 맨 위에 있는, 맨 밑에 가운데 거, 이 귀면화를 빼고는 연화문이죠. 연화문은 연화문인데, 연꽃이 활짝 만개했다기보다 이 봉우리 진 상태로 연꽃이 팍 피기 그 직전에, 우리 연꽃이 보면은 저녁에는 이렇게 봉우리 져 있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 연꽃이 활짝 피지 않습니까? 그 피기 전에 그런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고구려 연화문 순막새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오른쪽에 발해의 순막새 또 하나 참고 자료로 올려놓았는데, 우리가 발해를 그 정체성을 이야기를 할 때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뒷받침이 되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근거로 삼는 것이 이 와당 문양이 되겠습니다. 발해 순막새의 이 연화문 와당의 문양은 백제도 아니고 신라도 아니고 통일신라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이 고구려 순막새 문양의 영향, 아니 그대로 계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발해 순막새가 고구려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자주 거론이 되고 있는 유물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백제의 연화문 순막새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밑에 맨 오른쪽에 있는 기와를 빼고는 6점이 모두 다 연화문, 연꽃 문양을 하고 있죠. 좀 전에 고구려와 다르게 아주 활짝 만개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신라인데요. 신라는 앞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고구려와 백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초창기 기와는 오른쪽 위에 이 고구려 영향을 받은 이런 순막새도 있고, 그 왼쪽 백제의 영향을 받은 이런 순막새도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순막새 같은 경우는 삼국 통일 이후 우리가 통일신라라 하죠. 그 시대에 좀 화려한 그런 문양의 순막새가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왼쪽 위에 있는 것은 귀면화입니다. 우리가 지붕의 그 내림마루 끝을 이 귀면화로 장식을 하죠. 벽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쁜 기운이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이런 귀면화를 장식하죠. 이 귀면화는 통일신라 기와인데 노규, 유약을 발라가지고 노규를 발라가지고 구운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기와가 여러분들이 한눈에 봐도 고려 청자임을 알 수가 있죠. 예, 고려 청자로 만든 기와가 되겠습니다. 순막새, 안막새가 되겠고요. 그리고 왼쪽 밑에 있는 기와는 지금까지 보면 기와가 쭉 발전을 해왔습니다. 문양도 발전을 해왔습니다. 화려해졌습니다. 기술도 점점 발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가 되면 오히려 기와의 제작 기법과 문양은 퇴화합니다. 아마도 성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근검,
이런 선비의 모습을 강요를 했기 때문에 아마 기와도, 지붕에 있는 기와도 많이 이전에 비해서 소박해진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 밑에는 요즘 우리가 기와 지붕을 보면은 순막새, 안막새로 장식하는 기와 지붕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고찰, 오래된 절에 가면은 순막새, 안막새는 볼 수 있지만 요즘 만들어진 절 같은 곳을 보면 또는 한옥을 보면 처마 밑에 막새로 장식하고 있지 않죠. 회반죽으로, 그 대신 이제 회반죽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에 이 대문의 모습을 보면은 막새 기와 없이 그냥 회반죽으로 끝부분을, 처마 끝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대문은 제가 살고 있는 집의 대문입니다. 자, 이런 기와 중에서도 그 중요성이 인정이 되어서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기와는 우리가 전이라 그러죠. 벽돌이라 그러죠. 요즘 같으면 보도블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바닥에다가 사찰, 법당이나 이런 바닥에다 깔았던 문양 전인데, 부여 귀환면에 웰이라는 곳이 있는데 절토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출토되었고 1963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화면에서는 하나지만 이 외리에서는 총 8종류의 문양전이 발견되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2개는 연화문, 그리고 구름, 운문이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봉황이고 그 오른쪽에는 용문이, 그리고 그 또 오른쪽에 위는 귀면문, 또 밑에는 우리가 그 삼신산이라 할까요? 이런 도교에 나오는 그런 신선들이 사는 그런 산을 표현한 이런 문양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오른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부여 외리에서는 총 8종류의 문양전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이 국보가 아니고 보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벽돌인데 이 벽돌은 바닥에 깔았던 것이 아니고 이 벽에 그 자재로 사용된 그런 연화문 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공주의 무령왕릉에서 사용된 연화문 전입니다. 이 연화문 전은 우리가 연화문은 이제 불교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이 웅진 시대의 왕의 무덤에 무령왕릉에 연화문 전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왕실에서도 이 불교가 매우 흥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해 주는 그런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무령왕릉은 1971년에 우연하게 발견이 됐죠. 옆에 6호분이 있는데 그 6호분에 빗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배수로 공사하다가 우연하게 발견됐습니다. 왼쪽 위에 사진처럼 입구가 막혀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된 거죠. 입구가 막혀 있다? 도굴이 안 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입구를 열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도굴이 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송산리 고분군인데 요즘은 뭐 왕릉원 이렇게 명칭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송산리 고분군은 1963년에 이미 사적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무령왕릉의 존재를 몰랐죠. 그러다가 71년에 앞에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연한 기회에 무령왕릉이 발견되었고 여기에서 사용된 벽돌에 이런 이 기와 벽돌에 연화문이 새겨져 있다가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인면문, 사람 얼굴무늬, 이 순막새는 워낙 잘 알려져 있는 신라를 대표하는,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유물이 되죠. 이 순막새는 2018년에, 그러니까 얼마 전이죠. 한 4, 5년 전에 보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경주 영묘사지, 흑륜사지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 출토가 되었는데 단 한 점밖에 출토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기와는 우리가 틀이 있죠. 거기에다가 점토를 넣어서 문양을 만들기 때문에 똑같은 문양의 기와가 수백 개, 수천 개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 기와는 우리가 보통 이거 틀을 와범이라 하는데 와범을 사용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이 손으로 직접 눈, 코, 입 모양을 눌러서 또는 점토를 세워서 이렇게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수제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딱 완전한 순막새도 아니고 이처럼 절반 3분의 1 정도 깨진 이 순막새 딱 한 점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태죠. 이거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이 구입을 해가지고 일본으로 반출되었던 유물입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 그분을 설득을 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되돌려 받았죠. 이 순막새를 보려면 까닭했으면 일본 가서 봐야 될 그럴 상황이었었는데 그렇지 않고 되돌려 받아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오른쪽에 LG 마크가 있죠. LG, 럭키, 그리고 골드스타, 럭키와 금성 이 두 회사가 합쳐져 가지고 LG가 되었는데 이 LG 회사의 마크를 만들 때, 로고를 만들 때 이 순막새가 모델이 되었다. 이걸 참고해 가지고 LG에 이런 로고를 만들었다라는 일화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기와 제작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기와 제작은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먼저 진흙, 흙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반죽을 하고 이물질, 돌 같은 거 꺼내서 버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 점토를 좀 판자라 할까요? 널판지 형태로 이렇게 눌러 놓았는데 기와를 성형을 할 때 저렇게 판을 사용해서 판처럼 점토를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또는 가래떡처럼 길쭉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똘똘 말아 가지고 기와를 성형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왼쪽은 기와에도 틀이 있겠죠.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막새 이야기를 했는데 막새 말고 일반적인 암기와 수기와도 틀이 있는데 그 틀에다가 점토를 붙인 모습이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백제 사람들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도장의 성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생산 연도 또는 기와를 만든 기와 장인의 이름 또는 사용처 또는 생산처 이런 다양한 의미를 담은 도장을 기와에 찍게 됩니다. 아마 이 성형을 하고 나서 점토가 마르지 않은 상태로 이 도장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각화라고 부르죠. 도장을 새긴 기와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암기와는 와통을 드러낸 다음에 4등분을 하고요. 그리고 수기와는 2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기와를 쪼개서 또 말립니다. 그리고 말린 다음에 나중에 순막새라든가 암막새를 암기와 수기와에 붙이고 그리고 가마에 쌓아서 구워서 지붕에 올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이러한 좀 인형으로 좀 보았는데 대체적으로 옛날의 기와 공방은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왼쪽에 흙을 잔뜩 쌓았죠. 그 흙을 사각형 수조에 넣어가지고 이물질을 걸러내고 정선된 태토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너와지 비슷한 그 밑에서 여기서 이제 기와를 만든 다음에 성형을 한 다음에
말리고 그리고 왼쪽 위에 가마가 보이죠. 이 가마에 넣어서 기와를 굽는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기와가 생산이 됩니다. 자, 다음은 연화문 순막새 각 부분별 명칭과 계측 지점이 되겠는데, 그냥 연화문 순막새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 기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곳을 보고 계측하고 그것을 어떠한 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 기와의 연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정을 합니다. 근데 기와에서 가장 중심되는 구분을 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이 드림새에 새겨져 있는 연화문, 연꽃 무늬가 되는 것이죠. 자, 왼쪽은 한성시대의 기와고요. 오른쪽은 웅진시대 기와입니다. 한성시대 기와, 서울 풍납토성에서 출토된 기와인데 조금 기와 문양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힘든 기하학적인 문양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혹자는 동전무늬 순막새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기하학적인 무늬를 하고 있다가 웅진시대가 되면 역시 불교를 상징하는 연꽃무늬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한성시대에서 출토되는 일부의 기와에 연화문 기와도 있지만 좀 이렇게 정형화되지 않은 그런 문양을 하고 있죠. 오른쪽에 웅진시대 순막새는 공주 대통사지에서 출토된 순막새입니다. 이 대통사지는 문헌 기록에 의하면 서기 527년에 창건된 사찰이 되겠는데 여기에 사용된 기와를 보면 아주 이제 연화문이 이제 자리를 잡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기와는 즉 드림새, 이 드림새를 와당이라고도 부르죠. 이 드림새 문양에 따라서 연화문이냐, 문양이 없는 무문이냐, 또는 우리가 태극문처럼 생겼죠. 그래서 파문이냐, 이렇게 크게 세 개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화무늬는 연판의 연꽃 잎의 형태죠. 연판의 형태에 따라서 꽃잎이 하나냐 또는 꽃잎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느냐, 복판이냐 또는 꽃잎이 두 개로 겹쳐 있느냐에 따라서 단판, 복판, 중판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단판은 연꽃잎이 하나인데 아무 문양도 없는 그냥 소문 단판이 있고 연꽃잎 가운데에 하나의 선이 지나가는 능선이 있는 이 유능 단판이 있고요. 그리고 연판 안에 또 하나의 꽃술 같은 이런 문양을 갖고 있는 유문 단판, 또 단판의 형태에 따라서도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복잡합니다. 연판의 끝, 우리가 연판 끝단자 써가 연판단이라고 하는데 연판 끝의 형태가 융기를 했느냐 또는 이 뾰족하냐, 처명이냐 또는 원형, 돌기를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삼각형으로 반전을 했느냐 또는 곡절을 했느냐 뭐 등등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형식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머리 복잡하죠. 기와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단순하게 보셨을 텐데 기와 연구자들에게는 좀 전에 그 계측 부위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수십 개고 그리고 같은 연꽃 무늬를 보더라도 이게 다 달리 보인다는 겁니다. 즉 다 구분이 되고 그냥 구분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구분을 해가지고 시기를 설정하고 또 이 기와가 사용됐던 또는 생산됐던 곳을 추정을 하고 이런 아주 치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지금 이러한 이건 특히 이제 사비시대 기와입니다. 사비시대, 익산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만 그 시기의 기와지만 얼마나 다양한 문양의 기와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짐작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기와 중에 표식 순막새가 있습니다. 어떠한 건물에는
이 기와가 주로 사용이 되었다. 그래서 이 기와는 이 건물의 기와라고 부르자. 이 건물 형태의 뭐랄까요? 그 유적의 이름을 따가지고 무슨 식 기와라고 부르자. 이렇게 연구자들은 합의를 보고 있는데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요즘 취업하기 힘들죠. 이럴 때 광주형 일자리, 뭐 군산형 일자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이 순막새도 왼쪽 거는 공주 공산성을 대표하는 여기를 만들 때 처음부터 사용됐던 기와다 해서 공산성식 순막새 이렇게 부르고요. 오른쪽은 앞에서 보았지만 대통사 창건할 때 사용했던 기와고 대통사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는 창건기와라 그러죠. 이 창건기와이기 때문에 대통사지식 순막새 이렇게 부릅니다. 그 왼쪽은 부여 그 초입에 용정리사지가 있는데 그 용정리사지 창건기에 사용했던 순막새고 밑에 보면은 밑에 아니고 연꽃잎 끝을 보면 뾰족하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죠. 그 정림사지에서 창건와로 사용이 된 순막새. 그래서 정림사지식 순막새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고. 이제 익산인데요. 익산에서 왕궁리 유적에서 출토되는 순막새, 연화문 순막새 문양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연꽃잎 끝이 하트를 이루고 있다. 하트 형태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왕궁리 유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처음부터 사용된 이런 연화문이기 때문에 왕궁리 유적식 순막새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익산 제석사지에서 발견된 제석사지만의 독특한 문양이기 때문에 제석사지식 순막새 이렇게 부를 수 있고요. 미륵사지는 워낙 사찰이 컸기 때문에 미륵사지식 순막새는 이렇게 두 개로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 거는 연꽃잎 안에 하나의 꽃술이 있죠. 그 오른쪽은 그 꽃술이 인동문, 인동 꽃 무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형식을 들 수 있고. 자, 익산 출토 백제 기와의 특징을 좀 더 추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순막새 계속 순막새만 보았죠. 특히 연화문 순막새를 중심으로 제가 지금 강연을 해왔습니다. 그럼 백제 시대 때는 안막새, 아니 삼국 시대에는 안막새가 없었느냐?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문양이 초보적인 단계고 이걸 과연 안막새로 불러도 될까? 요 정도 수준의 기와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제석사지 순막새 사이에 있는 이 안막새를 보면 이거는 아주 완성 단계의 안막새입니다. 이 안막새가 제석사지에서 처음으로 사용이 되었다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안막새의 어떻게 보면은 시작은 바로 이곳 익산 제석사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인각화, 도장을 새긴 기와인데요. 여기에는 수부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수부를 수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익산이 백제의 수도였다. 문헌 기록은 없지만 옛 기록에 누락된 백제 또 하나의 수도였다. 이런 주장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죠. 그 주장의 하나의 근거가 이 수부명 인각화가 되겠습니다. 이 수부명 인각화는 부여의 부소산성이라든가 그 밑에 있는 왕궁터, 관북리 추정 왕궁터, 그리고 익산 같은 경우는 왕궁리 유적, 그리고 익산 토성 뭐 이 정도에서만 출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건물에 사용했던 기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부가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익산의 역사적인 위치를 설정을 할 때 좀 다양하게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것은 왕궁사라고 적혀져 있는 기와가 되겠습니다. 고대 기와는 아니고 통일 이후의 기와로 보이는데요. 일단
왕궁과 관련된 사찰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명문화이기 때문에 익산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매우 중요시되는 그런 유물이죠. 자, 그리고 미륵사지는 아까 미륵사지식 기와 해가지고 두 개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미륵사지의 석가래 기와. 근데 이 석가래 기와도 노규, 유약을 바른 석가래 기와다. 이 기와가 유독 미륵사지에서만 출토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붕에 쭉 수키화가 내려와서 맨 마지막을 순막새가 장식을 하고 있죠. 그 밑에 석가래라는 건축 부재가 있죠. 우리 연목이라고도 하죠. 이 석가래 끝을 장식했던 기와가 석가래 기와인데, 이 석가래 기와는 부여에서도 여러 곳에서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규, 유약을 바른 석가래 기와는 미륵사지에서만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위에 일반 수키와 순막새가 있고, 그리고 밑에 석가래에 이 노규 석가래 기와를 장식한 모습을 재현을 해 놓았는데, 이 노규 석가래가 있는 그런 지붕의 모습을 보면 이 미륵사가 그 당시에 얼마나 아름다운 절이었는가를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그것을 상상케 하는 그런 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후반부 백제 와박사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일본의 백제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꽃을 피운 문화가 아스카 문화가 되죠. 이 아스카 문화를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배우고 있는가, 인식하고 있는가. 일본의 한 고등학교라기보다 일본에서 가장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로 채용이 되고 있는 야마가와 출판사의 상설 일본사라는 책에서 이와 같이 아스카 문화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 설명하기보다 일단 맨 밑에 기와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고대사를 가리킬 때 이 기와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교과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와를 사용한 신기술에 의한 대륙풍 건물들이 이 아스카 시대에 많이 들어섰다. 그게 아스카데라, 백제대사, 호류지 이런 건물이었다. 그런 설명이죠. 기와를 일본에서 가장 먼저 최초로 사용한 기와가 아니고 그 사찰이 아스카데라, 한자로 비조사 또는 법흥사라는 절입니다. 이 아스카데라 창건 과정은 일본 고대 정사라 불리는 일본서기에 이처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의 사찰을 언제 누가 발언을 하고, 언제 조형을 시작하고, 언제 나무를 베어오고, 금당 회랑 공사는 언제 시작이 되고, 탑은 언제 세웠고, 언제 완성이 되고, 이렇게 하나의 사찰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한 사례는 일본에서도 아스카데라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찰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고대 사찰 중에 창건 연대조차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찰이 거의 대부분이고, 간혹 그런 창건 연대가 기록이 되어서 어떤 유물 편년을 할 때 절대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사찰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스카데라는 일본 불교의 시작을 알리는 사찰이었던 것이죠. 일본의 불교를 처음 전해준 사람은 백제성왕입니다. 백제성왕이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하는 서기 538년에 일본의 불교를 전해주었습니다. 이때 일본에서는 백제에서 온 불교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숭불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배부를 할 것인지, 그래서 숭불파와 배불파가 나뉘어져 가지고 50년 동안의 불교 논쟁을 펼칩니다. 여기에서 친백제파, 백제 불교를
숭불하자라는 숭불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소가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가시가 반대 세력을 물리치고 불교 논쟁에서 승리한 해가 587년입니다. 그 소가노 우마코가 아스카데라를 발언을 했고, 문제는 뭐냐면 발언은 했는데, 절을 짓겠다고 선언은 했는데, 일본에서 50년 동안의 싸움만 했지 사찰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백제 사찰을 보니까 지붕 위에 기와는 올라갔던데 기와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걸 몰랐던 거죠. 이때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 성왕의 아들 위덕왕이었던 겁니다. 위덕왕이 서기 588년에 관리 4명, 은솔, 덕솔, 나솔이라는 관등을 갖고 있는, 은솔은 백제 16관등 중에서 제3관등이죠. 덕솔은 4관등, 그리고 나솔은 6관등이 되는데, 이런 관리들을 4명이나 일본에 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을 지으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그 불교적인 그런 종교 행위를 하는 승려가 필요하죠. 그래서 승려도 해총을 비롯해 가지고 9명의 승려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절을 지을 수 있는 기술자를 8명을 보냈던 것이죠. 사공 2명. 여기서 사공이라는 것은 절을 만드는 공인이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은 대목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노반 박사. 이 노반 박사는 아무래도 그 금속 관련, 사찰에서 필요한 그 금속 관련 이런 물건들을 만들었던 그런 장인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와 박사입니다. 와 박사가 마나문노, 양귀문, 능귀문, 성마제미, 이 4명의 와 박사가 588년에 일본에 건너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찰에는 불화도 그려야 되고 벽화도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화공, 백가가 갔죠.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명이고, 오른쪽에는 다른 문헌에 좀 한자를 달리한다든가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는 그런 별칭을 적어 놓았으니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와 박사. 박사라는 칭호도 그렇죠. 사공과 화공은 공자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와 박사, 여기는 박사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헌에서 어떤 공인은, 어떤 장인은 공이라 하고 어떤 장인은 박사라고 이렇게 구분 짓는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 명이 아니고 4명이 갔다. 기와 생산을 빨리 서두를 필요도 있었겠고, 또는 기와의 제작 공정 중에서 성형하는 사람, 굽는 사람, 지붕에 올리는 사람, 이렇게 업종이 맡은 바 그 분야가 구분이 되어서 4명인지 아직까지 그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4명의 와 박사가 일본에 건너가게 됩니다. 자, 이 백제 와 박사가 제작한 최초의 기와가 바로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보고 있는 이 기와가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요나무는 연판 끝이 좀 전에 왕궁리 유적 때도 설명을 했던 하트 문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요나무는 맨 끝이 이렇게 점으로 돌기에 있는 우리 돌기문이라고도 합니다. 이 돌기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문양이 2가지가 사용이 됐다는 거죠. 근데 제작 기법을 보니까 문양만 다른 게 아니고 각 순막세에 따라서 제작 기법도 전혀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하트 문양과 이 제작 기법을 갖고 있는 기와 장인 집단을 맨 밑에 꽃화자 조직 조자 써가지고 화조라고 일본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일본말로 하나구미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리고 밑에 연꽃잎 끝이 돌기에 있는, 점주문으로 돌기에 있는 이 기와와 이 제작 기법을 갖고 있는 기와 장인 집단을 별 성자 써가지고 돌기한 것이 별처럼 생겼다 해서 성조, 일본말로 호시구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백제에서 기와 장인 또는 장인 집단이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일본에 건너가 가지고 일본의 아스카데라에 기와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위에 화조의 기와는 지금 오른쪽 밑에 아스카데라의 그 그림이 있는데, 아스카데라는 가운데 중문이 있고 그 바로 뒤에 탑이 있고, 그리고 탑 좌우에 동서금당이 있고 바로 뒤에 중금당이 있고, 또 이를 감싸는 회랑이 있고, 이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화조가 만든 기와는 탑과 금당에서 3금당, 금당이 3개죠. 이 3금당에서 주로 사용을 했고, 성조가 만든 기와는 중문과 회랑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아스카데라의 옛 모습을 상상을 하면 이 두 종류의 연꽃무늬 건물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장식이 되었던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백제 기와 생산 기술의 우수성인데, 좀 전에 아스카데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아스카데라는 아스카 지역에 있는 사찰이었죠. 근데 일본이 서기 710년에 아스카에서 헤이조로 천도를 합니다. 천도를 하는데 아스카에 있던 중요한 건물도 이축을 합니다. 아스카데라는 일본 서기의 조형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할 정도로 당시 일본에서 아주 중요한 사찰이다라고 했듯이, 아스카데라도 헤이조 천도와 함께 사찰을 옮겨갑니다. 이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축한 절의 이름이 간고지 원흥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스카데라가 전신이고 간고지가 이축한 그 후신이 되는 사찰로 보면 되겠는데, 절을 옮겼으니까 지붕 위에 있는 기와도, 그리고 그 밑에 있던 목조 구조도, 목재도 다 옮겨간 거죠. 간고지의 이 건물의 밑에 그 목조 사진이 있는데, 좀 수리를 하면서 이 목재를 새로운 목재로 바꾸고 옛날 목재의 연대를 측정을 하니까 나무에는 나이테가 있죠. 그래서 이 나이테, 이걸 연륜 연대 측정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측정을 해보니까 아스카데라 공사가 시작이 됐던 588년이라는 연대가 나옵니다. 플러스 알파 연대가 나옵니다. 즉 일본 서기의 기록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목재하고 함께 옮겨간 게 바로 백제 와박사가 만든 기와, 또 옮겨갔는데 경이로운 거는 그 기와가 지금도 이렇게 지붕 위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찰이나 이런 데 답사를 가면 기와 불사를 많이 합니다. 돈 10,000원도 내고 얼마도 내고 하면서 기와에다가 자기 이름 쓰고 주소 쓰고 하지 않습니까? 사찰에는 기와 불사를 왜 이렇게 많이 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요즘 기와는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기와를 자주 바꿔줘야 돼요. 지금 기와가 어떻습니까? 몇 장 만들어서 얼마 버느냐, 이 경제 논리에 따라서 기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서도 우리 속담 이야기했죠. 기와장 한 장 아끼려다가 대드포 썩힐랴. 기와 한 장 한 장 옛날에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만든 거죠. 가볍고 튼튼하게. 그래서 요즘 기와에 비해서 옛날 기와가 훨씬 더 강했던 겁니다. 그러니 14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기와가 지붕 위에서 현역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불과 몇십 년밖에 가지 못하는 이 현대의 기와와 588년에 백제 와박사가 만든 기와, 이거는 거의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백제 와박사의 기술이 그만큼 뛰어났던 겁니다.
일본에는 와이 천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와 옷이죠. 즉 지붕에 기와 옷을 입히면은 그 건물이 그 지붕이 천년을 간다. 이런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기와에 우리가 이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끼, 그 이끼 같은 게 기와가 끼죠. 기와에 낀 이끼는 천년을 간다. 기와가 천년을 가야 그 이끼도 천년을 가겠죠. 어찌되었든 간에 와이 천년이란 이야기는 그 기와가 그만큼 오랫동안 간다, 사용이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기와는 기계로, 그리고 뭐 가스 가마가 됐든 뭐 전기 가마가 됐든 이런 데서 일률적으로 생산하고 구워내기 때문에 크기와 색깔이 똑같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하나하나 사람 손으로 만들었죠. 앞에서 보았듯이. 그리고 장작가마에 넣어가지고 기와를 구웠기 때문에 아궁이 쪽하고 저기 연통 있는 쪽하고 온도도 다르겠죠. 또 기와를 굽는 그 시기에 그 당시의 습기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런 기후의 영향 또는 계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와가 약간씩 크기도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색깔도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듯이 지붕 위에 뭔가 단풍이 진 것처럼 좀 붉은색 계통의 기와도 있고 청색 계통의 회청색 계통의 조금 거무스름한 이런 기와가 막 섞여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옛날 기와 지붕의 모습인 겁니다. 요즘처럼 말끔하고 깨끗한 그런 지붕은 인위적으로 만든 그 요즘 지붕이 되는 것이지 원래 진정한 기와 지붕은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랑하는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호류지의 금당과 5층 목탑입니다. 우리나라도 고대에는 대부분이 다 목탑이었죠. 근데 나무로 만들다 보니까 이 화재 때문에 대부분 소실되었고, 우리 백제 같은 경우는 다 목탑인데 그나마 돌로 만들었던 부여 정림사지와 미륵사지에 이 석탑이 남아 있죠.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외에는 다 목탑이었는데 우리 백제의 또는 고대 삼국의 이 목탑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남아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호류지의 이 5층 목탑을 보면서 아, 백제의 목탑이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역으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우리한테도 중요한 그런 문화유산이 바로 호류지 5층 목탑과 금당이 되겠습니다. 호류지의 금당에 벽화하는 고구려의 담징이 그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자, 오늘은 일단 백제 기와 이야기니까 그거는 일단 접어두고, 그런데 이 호류지의 모습을 보면 이 건물의 배치, 이 가람 배치가 백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밑에 사진은 지금 북쪽에서 찍은 건데 서쪽에 탑이 있고 동쪽에 금당이 있습니다. 탑과 금당이 동서로 되어 있죠. 백제는 탑과 금당이 남북으로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람 배치는 백제와 전혀 다르게 좌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류지 지금 현재 각 건물에 사용되는 이 기와의 모습을 보면 백제 것도 아니고 고구려 것도 아니고 신라 것도 아닙니다. 호류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가 되어 있고,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기네스북에도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문헌 기록에 의하면 호류지는 7세기 초에 창건이 되었습니다. 7세기 초면 백제 와박사가 일본에 건너가 가지고 여기저기 기와를 막 만들어 주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의 건물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면 지붕 위에 있는 기와도 백제 와박사 기와가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백제 와박사의 모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헌을 보니 일본 서기에 맨 위에 있는 일본 서기에 보면은
서기 670년에 호류지에 화재가 있었는데 전소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의 호류지는 670년 이후에 재건한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이러한 순막사, 안막사의 모습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본 서기를 신뢰를 하면서 일본 서기 기록이 맞다. 그래서 일본 서기 말대로 기록대로 670년 이후에 다시 만든 것이 지금의 호류지다. 이런 재건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비재건론, 오른쪽의 내용이죠. 아니다. 호류지는 7세기 초 창건 모습이 그대로다. 지금의 호류지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아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 670년 이전의 건축물이냐 670년 이후의 건축물이냐에 따라서 일본의 학계가 재건론과 비재건 크게 두 의견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수십 년 동안 논쟁을 했습니다. 이 논쟁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 바로 백제와 박사가 만든 왼쪽 아래에 있는 이 백제계 순막새가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된 거냐면 현재 이 호류지는 서원가람입니다. 위에 그 지도를 간략하게 표시를 해 놓았는데 왼쪽에 있는 그 서원가람이고 오른쪽에 팔각형 견물이 있는 동원가람이 있습니다. 그 호류지는 서원가람, 동원가람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그 사이에서 또 하나의 절터가 발견됐습니다. 이 절터는 약초가람, 일본에서 와카쿠사 가람이라 그러는데 이 약초가람에서 기와 한 장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기와가 바로 백제와박사가 만든 기와였던 것입니다. 좀 내용이 복잡한지 모르겠는데 정리를 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약초가람의 탑과 금당의 배치를 보면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가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탑과 금당이 남북으로 나열해 있는 이 백제의 전형적인 가람 배치를 하고 있죠. 즉 호류지는 원래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또 호류지의 지붕에는 백제 와박사가 만든 기와가 올라가 있었던 거죠. 이 호류지의 전신, 여기서 보면은 중앙에 있는 약초 가람이죠. 와카쿠사 가람. 이 가람이 670년에 불타고 새롭게 지은 건물이 지금 현재의 이 금당과 5층 목탑, 현재의 호류지다라는 것입니다. 호류지가 670년 이전 건물 그대로냐, 670년 이후에 다시 지은 거냐, 이 논쟁이 있을 때 백제와박사가 만든 기와가 딱 나타나면서 원래 호류지는 여기에 있었구나. 이 호류지는 역시 백제와박사가 관여를 했듯이 백제의 전형적인 그런 건물 배치, 가람 배치를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나서 670년 이후에 지금 현재 호류지를 만들었구나. 이것이 결론이 난 것이죠. 따라서 백제와박사는 1400여 년 전에 일본에 건너가 가지고 일본에서 기와라는 것을 처음 보여주었고 처음 사용케 해줬고 그리고 나서 1400년이 지난 이런 호류지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도 백제와박사가 만든 기와가 어떻게 보면 결론을 내준, 종지부를 찍어준 그런 백제와박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백제 기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요. 참 기와가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주제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이런저런 자료를 준비해서 강연을 해보았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고대의 편찬한 문헌은 없지 않습니까? 삼국사기, 삼국유사 다 고려시대 때 편찬한 것이죠. 그래서 고대사를 연구할 때, 특히 백제사를 연구할 때 문헌 기록이 너무 빈약합니다.
이런 백제 역사를 우리가 복원을 할 때, 연구를 할 때 기와만큼 어떻게 보면은 소중한 유물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와는 많은 것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대 또는 그 기와를 만든 장소 또는 사용한 장소, 만든 사람 뭐 등등 여러 이야기를 백제 기와가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와를 좀 이렇게 얕잡아 보지 말고 앞으로 모두 다 좀 소중하게 여기고 또 연구자들도 더 세밀한 그런 연구를 함으로써 백제 역사가 바르게 복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염원을 담으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